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인데, 국제정치 1편? 일단 중국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시진핑의 야망이 새로운 제국주의를 불러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팍스 아메리카나였으니까, 자유진영 사람들의 선호가 높으니까,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많으니까 라는 식으로 당연히 미국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역사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마르크스 같은 관점이에요. 과거에 그리했으니 결정적으로 나중에 운명론적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 마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인과관계적 접근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미국이 이기길 바라는 그냥 내적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한 가지 명확한 건 제국이라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100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장기간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목표도 명확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은 저 도전을 막을 수 없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붕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럴 수 있었으면 애초에 그 이전에 러시아의 손목을 비틀 수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쉬워요. 지금 상태는. 근데 미국은 여력이 없고요. 이제 하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자, 시진핑의 3단계를 순서대로 이야기할 건데 권력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 시진핑 확정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 시진핑주의에 가까운 몇 가지 영상들을 공유하는데 그냥 확정된 과거 내용 기반만 보십시오. 이것들이 솔직히 저는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굳이 안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진핑이 정리된 건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가볍게 제가 요약하고 갈 거예요. 가벼운 것도 좀 길긴 하지만 시진핑의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력 장악기, 그리고 체제 확립과 국가 강화를 시작하는 시점이 2018년 이후부터고 세계 강대국으로 완성하는 게 2035년 이후까지 갈 거다. 이게 시진핑 사회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권력 장악기를 보면은 스탈린과 히틀러의 재림이에요. 진짜 방식도 똑같고 중국 공산당에는 크게 3대 계파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는 전위당론으로 혁명 엘리트를 뽑아도 그 엘리트 중에도 당연히 공산당을 이끌어낼 영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즉 대권주자. 그 엘리트 중에 3대 계파가 공천당, 태자당, 상하이방이었습니다. 자, 공천당, 태자당, 상하이방. 상하이방 자체가 장점이네. 그냥 사적 조직인데 태자당은 요때 한 방 먹었고요. 공천당은 이제 장점인이 정권을 넘겨주고 한 건데 원래 등소평 계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등소평이 장점인에게 넘겨주면서 조건을 걸어요. 후계는 후진타오로 해라. 그렇게 해서 후진타오에게 넘겨주는데 보면은 범상하이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점인이 6명을 장악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무위원 대부분을 6명을 장점인이 사적으로 장악을 하고 앉아있고 후진타오는 여기에 주석 자리, 반쪽짜리 주석이에요. 사실 그 군사 권력도 한 5년 동안 안 줬습니다. 후진타오한테.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바오와 후진타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보시라이라고 태자당에 원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시라이를 숙청하고 태자당을 약화시킨 시기였습니다. 2007년. 이때 시진핑이 여기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보시라이를 숙청하고 왜냐하면은 보시라이가 원자바오한테 그 도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원자바오가 은퇴하고 후계로 리커창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죽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도 여전히 장점인이 상무위원 6명을 장악한 비선정치 시대였어요. 상하이방은 간단히 말하면 출신 계파가 아니라 장점인의 사적 계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공청당이라고 공산당 청년당인데 여기가 SNS나 여론선동 이렇게 하는 쪽이거든요. 그게 후진타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문화대혁명 재림까지 가능하다면서 상하이방을 공격했습니다. 문화 헤게모니를 주로 잡는 쪽이 공천당입니다.
가치관, 문화 헤게모니 이런 거 잡는 쪽. 그래서 장점인이 다음 대선 후계자로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량이라고 있습니다. 천량이 여기 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 미다가 요 사람이 보시라이구나 이거. 천량이 어디였지? 네. 어쨌든 천량이를 후진타오가 비리로 낙마시킵니다. 칼을 꺼서 후진타오가 비리로 낙마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를 누구에게 밀지 애매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리커창을 추천했는데 장점인은 리커창은 최대한 막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천한 게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어떤 성향이었냐면 말없고 묵묵했어요. 이게 딱 스탈린이 말없고 묵묵해서 이용해 먹기 좋겠다라고 올라왔거든요. 히틀러도 똑같아요. 제가 선동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묵묵해서 그냥 저 머리 나쁜 것 같아서 이용해 먹기 좋다라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나치도 그렇지만 보통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용해 먹기 좋다는 생각으로 대권에 올렸다가 숙청당하고 종신집권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괴상한 협의가 가능했냐? 당연히 저 둘도 바보는 아니었는데 이 둘도 바보는 아니었는데 크게 믿었던 게 중국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국가 원수에 속하는 국가 주석이 있고 사실 이 자리에는 별 권한이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국가를 최종적으로 없애는 걸 목표로 하니까 사실 국가 주석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전위당에 속하는 공산당 권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당수, 즉 서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실제 행정적 권력인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권력이 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즉 군사권입니다. 마오쩌둥의 전통이면서 스탈린 북한의 정권 유지 방법이 군권을 장악하는 거죠. 장점인이 군사위원회의 권력을 후진타오에게 한 5년 동안 반쪽짜리로 장악하고 있다가 늦게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후진타오는 장점인 추천은 시진핑이 되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군사 권력까지 다 줍니다. 시진핑에게. 총구까지 다 줘요. 한 방에 다 줘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뭐 나중에 리커창에게 넘길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배신당한 게 지금이고. 그래서 그 이후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부패 척결 운동을 그대로 받아서 상하이방을 잡아먹습니다. 2013년에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 저우융캉 요 체포하고 요 사람들 순서대로 이제 뭐 한 2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하거든요. 그리고 2022년 장점인이 사망하면서 그대로 상하이방은 붕괴됩니다. 해체돼요. 그리고 2022년 후진타오의 퇴장이 있죠. 이건 뭐다?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이 느껴졌겠지만은 내가 이렇게까지 그대로 밀어줬는데 배신감이 느껴졌겠지만은 더 이상 시진핑에게 들이댈 수 없는 상황, 즉 개파가 완전히 붕괴한 거죠. 그래서 시진핑 일당 독재가 됩니다. 사실상 리커창 사망 이후 현재 상무위원은 모두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상무위원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보다 가벼운 과정이 갖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 기록 링크를 적당히 가져오는데 꽃미남 아이돌 교제, 게임 셧다운제 이거 전부 다 뭐 이상한 황당한 연예계 통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전부 다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정확히는 부모 세대 쪽이 경제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년들에 대해서 잡아내는 걸 선호를 잡아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즉 저것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어요. 그래서 문화와 게임 산업 탄압하면서 꽃미남 아이돌 스타를 냥파오로 지칭하면서 중국 남자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중국 게임 산업에 게임은 해롭다면서 청소년 토일 중국식 셧다운제 이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표 때문에 한 거예요. 2022년에 자기의 3년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게 당대회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한 게 이겁니다. 자, 전통적인 공산당식 숙청 방식인데
공산당의 만인지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삼는 숙청이에요. 레드 테러들 전부 다 부패 척결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 소련의 대숙청도 그렇고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저 자본가 새끼들 다 쳐 죽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군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2014년에 군부 2인자 재판에 부했다는 건 뭐다? 위에 군사 권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사 권력의 2인자 그 관씨를 죽이는 거죠. 정치 쪽에. 2016년 자살 행진. 군 장성이 자살 행진을 합니다. 2017년 이제 그 중국 정부는 건설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지방 정부에서 그 위에 이 장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관시 이 장악한 사람들과 운명 공동체예요.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대해서 그 건설 경기를 통해서 그 지방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라이 숙청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이 동반으로 몰락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중앙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제로 코로나로 지방 정부를 통제합니다. 상하이 봉쇄가 제일 유명한데 베이징과 상하이는 정치적인 지역이고 상하이는 반대로 경제적인 지역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전체적으로 제로 코로나 통제를 하고 그걸 군권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국은 중앙집권형 경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장 할당량을 줍니다. 근데 경제성장 할당량이 안 되었다고 잘린 거 본 적 있냐? 오직 제로 코로나에 실패한 것으로 지방 관료가 잘린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까지 다 정리를 해요. 마무리예요, 거의. 저는 팬데믹 제로 코로나를 거의 마무리 정리 작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 역시 애국심과 부패 척결로 삼고 단지 해당 과정이 좀 달랐던 거는 팬데믹 봉쇄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WHO의 락다운 형태가 철저하게 신좌파들과 구좌파들의 연합이자 사실상 글로벌 사회주의가 형태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뭐 이미 했으니까 유럽도 했고 중국도 했고 그리고 2025년 현재도 숙청 중입니다. 여러분 저 부패 척결 몇만 명이 들어갔냐면요. 그 레드 테러는 일반적으로 몇십 명 이렇게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기 현재 지금 10년 동안 숙청에서 부패 척결하겠다고 한 사람들만 480만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명 경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숙청 때 제가 알고 있기를 알려진 것만 3천만 명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480만 명 숙청했어요. 그걸 다 죽였는지 아니면 저기 아오지 같은 곳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부패 척결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상황 여전히 엄중.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야 너네들 언제든 뒤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사려. 이거 하는 거죠. 일당독재입니다. 그래서 금융, 국영기업, 에너지, 의학, 인프라 분야 즉 이건 뭐 이전 정치인들의 관시들 경제계통에서도 정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고 군을 끝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부패 드라이브라는 명분인데 사실상 정리 중인 거죠. 이걸 지금은 이제 480만 명을 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오쩌둥이 한 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쟤네들이 글로벌 최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똑같이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안 합니다. 중국은 무려 10년이 넘는 숙청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숙청이 10년을 해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 최고 권력들을 계속 할 겁니다. 뭐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여전히 엄중하다. 그렇게 북한식으로 하면 집단 영조자들을 통한 집단 영도 체제에서 1인 영도자 체제로 지금 바뀐 거예요. 2017년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권위주의 과조정 체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1인 독재 체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정치 쪽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정치 쪽이 정리가 되니까 2020년 소강사의 달성을 선언합니다. 등수협평이 흑묘 백묘론 하면서 야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먹고 살자. 그래서 소강사회라는 걸 달성을 하자. 뭐 기아가 해결된 사회를 달성을 하자.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해요. 그거에 대놓고 리커창이 반박합니다. 중국인 6억 명이 월수에 17만 원에 불과하고 집세도 못 낸다. 이게 무슨 소강사회 빈곤이 해결된 사회냐.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죽고 난 다음에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암살당했을 거다. 왜냐면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들 한 80세 넘게 잘 살거든요. 근데 리커창이 60 몇 세에 죽어요. 퇴임 7개월 만에. 지금 뭐? 이 사람 혼자 지금 이제 개파가 남은 상황에서 예, 여전히 이제 쓴소리 하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최근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았는지 베트남에서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 반부패 척결 하면서 지금 현재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규를 위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부패 척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국민들이 경제 문제와 불만이 더욱 강해져 뭐 하냐면 국민 상대로 적색 테러 단계로 갑니다. 제로 코로나만 보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준비는 끝났고 사실상 제로 코로나 이후부터 중산층이 우리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걸 추구할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을 비판한 경제학자는 사라집니다. 이 중국 비판한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노인은 연금 있고 디플레이션 있고 오히려 구매력이 증가해서 천국이고 중년은 희망이 없고 자식이 취업을 못하니까 청년은 실시간으로 지금 임금이 떨어지는 거고 취업할 데도 없어요. 이게 통계가 다 계속 그 할당제니까 지방 정부가 통계를 다 왜곡해요. 그래서 통계가 개소리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심지어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1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 취업률로 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대충 어떤 사람들은 50% 정도의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스탈린과 히틀러의 재림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국감들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 게 민주당의 플랫폼 국감들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한 AI로 감시 체제를 구축한 그런 전체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군국주의 국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거를 한국이 똑같이 한 게 민주당이에요. 똑같이 저 방식을 해가지고 플랫폼 국감을 한 게 민주당입니다. 뭐 IT는 우리말을 잘 안 듣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재고 신자유주의를 통한 중국의 민주화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초기 기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스탈린, 히틀러급의 재앙만 탄생을 시켰습니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실패하다 못해 중국을 키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이 끝나가는 이유입니다. 자, 2018년부터 시장 분부가 시작이 됐죠. 경제 권력을 공고하고 지도 이념의 확장. 2017년 이전까지 중국은 권위주의 과주정 체제라고 했습니다. 2018년부터 1인 독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중국몽을 처음 꺼낸 게 2012년인데 당시 시진핑 이미지는 그냥 푸였어요. 푸. 독재자 이미지 아니었습니다. 뭐 그저 중국이 크게 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게 되냐 그런 기대감을 갖던 시기였고 그 옆에 같이 돌아다니던 파트너로 삼던 게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키웠어요. 오바마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마치 디즈니 세계관 같은 그런 기대를 만들어냈는데 이건 기업인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사업은 원래 지하 경제에서 시작이 돼요. 뭐 관시이면서 정부 주도의 부패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전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적용 여부도 여기서 결정이 돼요. 중앙집권적 케인즈 경제정책 이건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똑같아요. 정부 주도 성장은 모두 부패와 연결이 됩니다. 그걸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라는 게 미국이고요. 세금 내고 로비하더라도 드러내놓고 하라는 게. 중국에서 재벌이라고 하면요. 그 관시들끼리 서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결론이 나는 경제입니다. 이 당시 중국의 기업인들에겐 뭐라고 들렸냐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준비하라 라면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란 게 리커창으로 알려져 있어요. 리커창이 경제 컨트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시진핑이 숙청을 제대로 하기 전인데
기업인들도 그럼 우리나라도 드디어 미국처럼 되는 건가? 될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2013년 마윈은 중국에서 공산당 엘리트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공산당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그건 전 세계가 위구르와 티벳을 외면하듯 오바마와 발을 맞추는 중국을 곧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여기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윈의 이미지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았죠. 중국에서 밑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두 쌍두마차가 있는데 하나는 시진핑이고 하나는 마윈, 기회의 땅 중국. 이 이미지를 민중주의로 이끌어내는 두 쌍두마차가 저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윈 같은 신흥 재벌층의 명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자당은 주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천당은 덩샤오핑의 경샤오핑 계열의 공천당은 선동 중심이었고 후진타오인데 상하이방은 장점인의 엘리트 능력 중심이었고 그리고 태자당은 경제 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태자당은 범상하이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능력 중심의 엘리트 플러스 경제와 시진핑은 그 당시 그렇게 안 강하니까 견제가 가능한 이런 권력을 보니까 드디어 경제적 자유주의 단계에 도달하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서로 협조 관계도 잘 돌아가. 그래서 중국 내부와 외부의 크로스체크 그리고 역사 중국이 나아갈 방향의 크로스체크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저거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진 게 2010년대 트럼프 1기 집권 이전의 상태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 2013년에 이런 것들이 더 커진 배경이 뭐냐면 마윈이 2013년에도 중국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금융규제가 정부 주도의 금융규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엔트그룹으로 통해서 민간 시장이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에 비판을 한 번 했어요. 그때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더 컸죠. 2020년에 어떻게 됐어요? 2020년에 비판하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마윈이. 이게 시진핑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즉 리커창이 자유로운 경제를 준비하라.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20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리고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모두 잃고 한국의 플랫폼 국감도 이거 따라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조업의 경우 중국 국영기업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공산당 눈치를 봐요. 근데 IT 기업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금융 투자 자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글로벌 VC가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알리바바도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IT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지금 황금주라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를 가지고 있어도 영향력은 훨씬 큰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알리바바, 틱톡, 웨이보 등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딥시크로 유명한 그 차이나 모바일 이런 통신사들을 통해서 전국민 결제 감시 체제도 갖추게 됩니다. 즉 19년부터 QR코드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데 요걸 통해서 중국이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은 있잖아요. 중국의 위조화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본래 현금을 믿지 못했어요. 두 번째, 중국은 해당 정보를 통해서 자국 감시와 타국의 해킹 여론 성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 와가지고 알리페이를 써요. 그 기록 남겠죠. 그럼 개인정보 남겠죠. 사실상 한국도 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는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요 세 개인데 이 세 개 다 중국 국영이에요. 딥시크도 이쪽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진타오가 주동했던 공청당, 우마오당 이게 후진타오가 주도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마오당 이런 것들 인터넷 여론 조작원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쓰이게 되는 겁니다. 후진타오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세 번째, 내부 감시 체제 여론 통제가 가능한데 심지어 중국인은 외국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CCTV 인공지능화 돼가지고 저것들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 기자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중단이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고 요즘은 여행 가는데 공항까지 붙죠.
인공지능까지 결합되어서 옆집 감시하던 나치 시절 독일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나치 시절의 독일은 옛날 독일 오래 사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옆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고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AI로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2018년에 신진핑이 신년사에 AI 책에 꽂혀 있는 거 보고 AI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자동화된 전체주의 감시체제와 방산, 국반에 쓰려고 AI가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자유 없는 곳에서 보안은 안보가 아니라 감시 역할만 하게 돼요. 바꿔 말하면 이걸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국영통신사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결제가 되는지. 그리고 IT 기업의 황금주, 딥시크,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이런 것들 모두 목적이 일치합니다. 외국인 정보도 중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샤프 파워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으며 러우 전쟁 시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한 달 정도 전에 모든 전산망을 다운시켜 본 것처럼 전쟁 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프전 같은 데 이후부터 달라진 게 여론으로 철수했어요. 걸프전에 이길 수 있는데 이 여론 활용 능력을 중국은 20년 넘게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건 2020년 덩샤오핑의 소강사회를 시진핑이 이미 이루었다고 한 다음에 과거 관시를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중순환, 내수 성장을 추구했거든요. 2021년 공동부유를 말하는 시기를 보면서 중국의 경제가 망한다는데 그거는 뭐 이전 정치권의 과거 관시를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재벌을 제압을 하고 그래서 경제계를 장악하고 강화하는 국가자본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체제의 획입니다. 이걸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면 이제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감시체제 군국주의, 디지털 군국주의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특유의 부동산 중심, 제조업이란 건 노동 집약적 경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근처 부동산 경제체제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에 부른 거 보면 마인이 불려져가지고 새로 왔는데 빅테크 기업가들만 소집했습니다. 뭐 이전에 있던 부동산과 제조업 기업들 초대 안 했어요. 뭐 자기의 경제 관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1인 영도 체제는 확립되었고 이걸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공고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단계예요. 나치로 치면 3년 차고요. 스탈린으로 치면은 이거 NEP 계획, 그 소련으로 치면 NEP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사회주의 현대화거든요.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치 3년 차에 속하는 경제적 성장 체제를 이제 추구하겠다. 정리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 뭐 승리 선언이 2022년에 있었잖아요. 2024년에 있었잖아요. 뭐 부패는 이제 정리를 끝났다. 뭐 이전 관시 정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즉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진핑의 경제 관시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잊지 않고 있으며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력 강화를. 집권 초기에서부터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는 겁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2022년인데 470만 명 이상이 반부패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후부터 2년이 더 지났는데 부패와의 전쟁 승리했다고 합니다. 저건 뭐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나댈 놈들은 다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베테랑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나한테 나댈 애들은 죽었다. 다 죽었다. 갔다. 정권도 있고 다 갔다. 그래서 시진핑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몰락했던 집안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대권까지 올라온 중국의 기회를 상징했어요. 이게 경제계선 마윈, 정치계선 시진핑입니다. 여기는 기회의 땅이야. 미국처럼.
앤드류 잭슨이나 링컨 같은 이런 민중주의 여론 선호가 있었는데 공산당식 부패 척결 숙청 과정으로 정치적 위치를 1인 독재로 확립합니다. 이렇게 공산당을 먼저 장악을 해요. 그리고 2020년까지 정치적 군사적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소강사회를 이루었다면서 내수주도 이중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2021년부터 공동부유를 이야기합니다. 헝다가 이때 파산하거든요. 국관시들의 정리인데 솔직히 제로 코로나도 그냥 지방정부에 남아있던 그 관시들의 정리에 가까워요. 하급 관료까지 다 정리하는 거. 사실상 그 이전에 제조업 기반의 부동산주도 내수 성장이었고 이 파산 여부는 중국 국영은행이 원래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파산시킨 거예요. 구개파 정치인들과 관시 관계인 구정재계를 숙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재벌과 중산층 상승,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요구에 서구식 희망을 깨부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등소평의 흥묘백묘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잘 살면 된다 라는 걸 부순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강화시키고 시진핑주의로 정치체제가 넘어간 겁니다. 상무위원 중에 왕문잉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온 상무위원 중에 미국의 공평한, 이 사람이 전형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거든요. 그걸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치인보다는 아예 그냥 사상적으로 행정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이 공평한 기회에 따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서구식 민주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기득권 집단이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서구의 개인주의, 향락주의, 민주주의는 결국 아시아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에 패배한다고 주장했다. 딱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올라온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IT 부분의 사업이 민간과 달라요. 감시 결제 국방으로 정부에 의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신의 개파 경제 관시를 만든 겁니다. 이거 전부 중국 전체의 감시 체제와 국방에 쓰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죠. 또한 이 개파들을 가지고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알리아 테무도 그 흔적이에요. 이때 유통망과 국영은행의 지원 그리고 정책의 지원이 일치하면서 마치 이런 거죠. 그 나치의 히틀러가 폭스바겐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수 사업을 일으키면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론 전쟁이 나고 IT 위주의 전쟁, AI 전쟁이 나잖아요. 이거 뭐다? 여기 자국 내에서 반도체 만들고. 이 목적 자체가 전부 지금은 디지털 전쟁에 가까워요. 그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를 돌리는데 정부의 주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신산업 영역을 자기 관시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 형태로 전 세계 유통망을 장악을 하는데 알리테무가 그 흔적입니다. 우리는 유통망과 국영은행의 지원, 정책의 지원이 일치하면서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 이걸 보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이 방식으로 철도를 전부 깔려고 했거든요. 이게 물류창고 리츠들에게 자산 매각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ES 캔들 스퀘어 리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류 창고들을 왜 저렇게 하냐면 저렇게 유통망도 있지만은 그 공사비가 비싸져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물류 창고를 만들기가 어려워졌어요. 땅값도 비싸지고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류 창고들이 여러 가지 알리테무에게 알리나 테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리와 쿠팡 경쟁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들은 중국의 경험치가 되고 있는데 저장이 어디에 될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이야기하고 소비자 그 시민단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중국 정부가 요청하더라도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 뭘 어떻게? 니들이 중국 안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전형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시 지금 현재 독일 상태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러우전에 수출한 중국 드론을 통해서 해당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국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데 한 60% 정도는 중국 제품이에요. 이게 단위적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 분업에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그대로 중국이 가져가죠. 하드파워는 군사와 경제력을 뜻하는 건데 소프트파워는 문화적 헤게몬을 뜻합니다. 근데 하드파워가 사실 나눠져 있잖아요. 금융의 미국인 거고 제조업의 중국인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 파워는 미국이 훨씬 세죠. 근데 샤프 파워는
은밀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공자학교나 데이터 유통망 장악이 된지도 모르는 그 샤프 파워. 우리는 샤프 파워가 장악된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게 소프트 파워는 필요 없어요. 하드 파워, 샤프 파워로 이미 장악을 했어요.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고 사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뭐 미국이 소프트하고 인권이고 이렇게 따지는 동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내부 정리가 끝난 중국, 아니 시진핑이 이제 아예 제대로 하드 파워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넘어설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보면죠, 사회주의권은 뻔뻔하든 뭘 하든 하드해질 수 있습니다. 뭐 여유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니 지재권이니 개인정보를 다 무시하고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권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 소프트해질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힘은 있잖아요. 소프트 파워가 아닙니다. 뭐 신속한 정책 집행과 강력한 통제력입니다. 반소프트 파워가 중국의 장점이고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즉 소프트 파워와 반대적 위치에 있고 미국도 자연스럽게 제국주의화로 넘어가고 있죠. 하드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싸우려면서 마르크스식 접근합니까? 과거에 팍스 아메리카나였다면서 미국이 소프트 파워에 있으니까 그저 중국보다 이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결정론을 택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적 접근입니다. 반면 내적 욕구로 그냥 마르크스가 미국 이기길 바라는 신마르크스주의적인 현상학적 접근도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전 세계 우파가 똑같이 10선비로 품격 따지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우파들은 특징이 뭐냐면 유달리 싸우는 우파에게만 강하게 굴었습니다. 전면에 싸우는 우파의 등에만 잘 꽂았어요. 트럼프 선거에서도 전통 공화당 원로들은 있잖아요. 해리스 지지였습니다. 현실 지금 그 자체를 봐야 되는데 신자파들처럼 이 끝없는 환각에 빠지면서, 신자파들이 마약 대중화를 좋아하잖아요. 끝없는 환각에 빠지면서 의미를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스토리형 게임이나 소설 안 읽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소설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인류사의 변곡점에 있는데 이건 분석조차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열거한 수준이에요. 있었던 일을. 근데 이걸 해야 학계 학자들인 진보진영 X86세대들 그리고 문과 지식인들, 민주노총 기반의 언론들, 언론 노조가 아니더라도 데스크 장악한 그 세대들로 인해서 당연히 전해야 할 정보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도 아니고 장점인이 지금 했던 거랑 뭐가 다른데? 장점인이 정권 장악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세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스탈린 방식이에요. 파시스트 나치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현실이 가장 가임한데 이걸 지금은 이제 개인인 제가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건 그냥 열거한 겁니다. 중국이 붕괴한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도 러시아도 안 무너집니다. 중국의 원래 상태는 더 나빴고요. 그런 중국이 무너진다? 러시아보다 사정이 괜찮은 중국이? 쟤네들 아직까지도 인터내셔널 있거든요. 쟤네들 아직까지도 공산당 노동당 국제 인터내셔널 저거 그 부르고 그러거든요. 지금 스페인인가? 스페인이 지금 이제 원내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나?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장악하고 있구나. 네. 여전히 국제적인 영향력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무너진다 생각하는 건 자급자족되는 경제를 절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기를 정복할 수도 없어요. 뭐다?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오래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절대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도.